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를 조속히 임명해 헌재의 구인 체제를 서둘러 복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며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등 9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 무도한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연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로 90여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드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도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이승지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에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국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발의 당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고 의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여러 쟁점 현안들에 대해 의장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들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당은 재판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며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압력이 있었다. 이 쟁점을 두고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개헌 압박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옹호하며 대통령이 임기를 내던지고 희생 의지를 밝힌 만큼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한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비명계 끌어안기에 집중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정권 교체에서 이 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힘을 싣는 동시에 통합에도 더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하실 역할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 삶이 뭔가 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더 분발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에선 과도하고 매우 정치적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무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시기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이슈픽 보겠습니다. 서하나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열렸던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심 결심을 앞두고 여러 설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했다라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맞섰습니다. 쟁점을 정리하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점, 또 김 처장과 찍힌 이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했던 점, 또 조금 별개지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게 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안다와 모른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이나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던 발언은 구체성이 있다라고 보고 유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무죄가 났던 이 1심 법원의 판단까지도 이 유죄로 해달라고 하면서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했던 것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취지였고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헌재가 3월 14일 전으로 선고를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 출마에는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실형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요. 사실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낮다라고 본다면 대선 일정만 놓고 보면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요. 죄송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1심은 6개월, 또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에 선고를 하게 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될 경우에 선거일은 5월 중순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6월 이후, 즉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헌재 84조 항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서 최대한 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만일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요. 조기 대선 시 여권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 관련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경 파동이 대통령 탄핵 여부 선거만 앞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명태균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보수 세력의 유력 후보군들이 다 이렇게 리스크에 얽히게 됐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명태균 씨가 4년 전 지인과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녹취도 이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죠. 2021년 이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에 이 4달이 지난 시점쯤에 명 씨가 오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대화입니다. 네. 이 대화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요. 이 오세훈 시장이 막 울면서 전화를 오고 막 별짓을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제3자에게 한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물론이고 증거의 신빙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 시장 측에서도 선거 전에 이미 정리했던 관계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검찰 수사인데요. 이 중간에 여론조사비에 대한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과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라는 등의 이 명 씨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요. 또 아들과 명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홍준표 시장이나요.
함께 이 7불사 회동을 한 사진 등이 나온 이준석 의원까지 이 여권 후보군들이 이 명태균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에 얽힌 인물들 알아봤고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책도 출간을 하고 서서히 몸을 푸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이 친한계 의원들을 물어보면 당연히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한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요, 이 옥중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 4일 공식 행사를 통해서 복귀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결과 이후 공식 행보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역시 친윤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상계엄 파동이 3달여가 지나가면서 TK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탄핵 찬성 의견을 내비쳤던 부분이 한 전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거론하면서 안타깝다,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 재개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을 달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윤 대통령 아직 한 전 대표의 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 전국 때 이 옥중 안에서 이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문제와 함께 최근 전현직 직원들의 특혜 채용 논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행안위는 증인으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는 김용빈 사무총장을 채택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전국을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하고 당내 단합과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경제와 기업의 환경 개선을 주문하며 여당이 소수지만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이 특별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인지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과 별도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광복회는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비상시국에 몸을 던져 선열들이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수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유산과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임기 단축 개헌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통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헌론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기한과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업무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 같은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재판관들께서 이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은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오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개헌특위에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당 차원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 내에선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절차가 기각으로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국면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잘못으로 강조했던 만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야 할 개헌을 제시한 건 어차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야권은 윤 대통령이 파면을 피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권력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정대철 헌정회 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개헌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던진 임기 단축 개헌이란 카드가 헌재의 판단을 비롯해 향후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상속세 완화 접점입니다. 조국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 4당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상속세 완화 시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까지 낮춰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에서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해서 공제액을 18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당을 자처하면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8년 전이 개발도상국 시대에 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배우자 공제 10억 정도에 일괄공제 한 3억 정도 올려서 10억을 18억으로 하면 18억? 거의 대부분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다 해당이 되더라. 여야가 최근 상속세 공개 토론을 두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과연 이번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뭐 이런 결정을 한 그 후 폭풍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1, 2번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진행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 대행이 앞으로 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성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임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일단 뭐 뉴스만 듣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문을 받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머지않아 임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존중이란 건 곧 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변론 종결이 됐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다수 의견은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참여를 안 시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을 법률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법의 명문 규정은 없는데. 다른 그 관련 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문영배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 재판관 이 추가 임명 때문에 또 이렇게 늦추는 게 뭐 과연 얼마나 바람직하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8명이 탄핵 심판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서로 임명이 되더라도 그 변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재판 그 풀에서는 결국에 이제 빠지고 8인 체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9인 체제와 8인 체제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같은 뭐 6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결정 선고를 서둘러 주는 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나 이런 네. 걸 볼 때 그게 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 의원님은 최 아니 대행의 이제 결정 최상목 어떻게 대행이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뭐 당연히 뭐 임명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대행을 할까요? 저는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문제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 대행이 2월 19일에 변론 종결됐죠. 그러면 대략 한 2주 따지면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결정은 뭐 아마 복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나. 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그 이후에는 경제부총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럼 오늘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결국 자 헌재 결정문을 한번 받아보고 이 결정문의 취지나 그에 따라서 본인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 네.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마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데에 유권 해석을 받아볼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법 걸릴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제 복귀한다면 그 결국 이후로 넘길 한덕수 수도 있다. 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복귀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신다고요? 저는 다음 주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예상을 주에 합니다. 그러면 권한 대행이 다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한덕수 이제 대행 몫으로 넘어가는데 네.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도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이 문제는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과연 할 것인가? 어차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뭐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 체제로 넘어가거나 이 상황이 되잖아요. 네. 또 다른 변수가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때까지를 보면 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는 복귀하지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헌법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 조항이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이렇게 기속한다. 기속한다. 그래서요. 따라야 된다. 그걸 따라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국회를 대표한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고 그럼 임명을 안 하면 그럼 국회에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죠. 그러면 또 국회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건 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 소추해야 되나요? 이건 이 나라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식에 따라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네. 조만간 가급적 하루 이틀 사이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임명 저는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제 상황이 그 제가 예측한 대로 아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번 두고 보시죠. 만약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구인 체제로 저는 심판을 일단 내릴까요? 임명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 특정 그 재판관을 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변론 과정에서 빠졌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변론 그 재판관인데. 기일은 다 끝났잖아요. 아니 끝났어도 여하튼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관 인사에 따라서 재판부가 교체되잖아요. 네. 그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서 그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헌재라고 예외인가요? 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임명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도 구인 체제로 결정을 구인 체제로 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에서 다 최병무 의원하고 저하고 뭐 옳다 그러다 문제도 있지만 전망이 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임명을 해도 8인 체제로 갈 8인 것이다. 체제로 갈 것이다. 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우리 최 의원 말씀은 이제 저하고 두 가지가 다 이제 다르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비상계엄의 결정적인 기폭제라고 이제 민주당이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반면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제2의 김대엽 만들기다 이렇게 이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명태균 특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이것도 이제 국회가 의결을 했으니까 정부 쪽에 이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한 15일 정도의 시간이 또 있어요. 네. 이건 역시 아까 제 논리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복귀할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 본인의 문제를 여전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껏해야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하고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만 일부 공개하고 있지 본인이 지금 막상 진짜 노리고 있는 네. 여권의 다른 주자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또는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뚜렷한 증거는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거고요. 네. 뭐 그에 대한 판단은 뭐 아마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일단 아마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 공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의 요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제 의결로 이제 갈 경우에 그렇죠. 제 의결로 갈 경우에는 탄핵 결정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뭐 그 비슷한 시기가 될 아마 가능성이 탄핵 높습니다.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재의결을 한다면. 그럼 만약에 그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달라질 맞물려서 개연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274명 중에 찬성이 182, 반대가 91. 그러니까 여야 지금 의석분포 비슷하게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만 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 뭐 정치 프로거다, 선거 프로거다, 어떻게 이런 그 이상한 사람 말을 갖고 특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원희룡 전 장관 이름도 잠깐 오락가락했었고요. 또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의혹은 있는데 이게 당사자가 이거 검찰 수사 엉터리다. 나 특검에서 수사를 날 지금 제대로 하면 내가 다 있는 그대로 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이 뭐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다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좀 좁혀서 하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글쎄요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이 법에 무슨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볼지 아니면 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지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거 뭐 막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목소리도 튀어나오고 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정리하고 가자. 이런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이제 등에 업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 행사 여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 언제 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안개 속으로 좀 또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역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진전을 시킨다면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지금 두 가지인데 대통령 부부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때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는지에 대한 의혹. 서울 그 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뭐 지금 오늘 뭐 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으로서는 이걸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 문제를 좀 하루빨리 매듭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명태균 씨를 서둘러서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은 아마 입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김한정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후원자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 쓰고 있지만 막상 이 김한정 씨는 그 지금 기자들한테는 아니 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대납한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준석 의원까지도 전부 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위해서 그 후원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자꾸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 뭐 이런 거는 일단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소환한 거는 아마 특검이 이렇게 빨리 진척되는 모양새를 그 보이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좀 그 어느 정도 그 자기들도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에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검찰이 굉장히 유능한 집단인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특검법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이렇게
또 움직이는지 네. 참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안이 이제 두 개가 묶여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그건 최병묵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에 국정농단하고 별도로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별도로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돼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것도 아마 기소가 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인데요. 네. 이 억울하다고 뭐 펄펄 뛰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당사자가. 뭐 저도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개입된 거는 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내 후원자였던 것은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한테 이렇게 짧게 뭐 이 설명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고 좀 이 스토리가 길어지거든요. 네네. 설명할 때 말이 길면은 아이 저거 혹시 거짓말하냐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진짜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검찰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누군가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뭐 죄를 이렇게 묻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다. 이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서 이 억울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의혹을 좀 벗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검찰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도 2년을 이제 구형을 그렇죠. 했었죠.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같은 구형량인데 2심 선고가 이제 빨리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3월 26일에 선고 일자가 확정이 됐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리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역시 이제 그 3심의 최종심, 그 선고 시기 그리고 결과 뭐 한 번에 좀 뭐 압축해서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왜냐하면 3월 26일에 2심 선고를 한다는 거는 그 1심 선고 그러니까 결심을 어제 했죠. 그러니까 그 결코 빠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 달쯤 지난 뒤 결심 후 한 달쯤 뒤에 선고한다는 거는 통상적인 절차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33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6월 26일 전에까지 이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금 이제 유력하게 점쳐지는 게 3월 중순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월 26일 전에 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심에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만약에 1심과 비슷한 그 피선거권 상실의 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무죄가 나온다면 뭐 그건 뭐 아주 홀가분하게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대통령의 만약 그리고서 당선이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과연 재판도 중단되는 거냐? 이 논란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대선이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요렇게 전개가 되고 그러나 확정 판결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치러진다면 확정 판결은 그 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이후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심 그 최종심이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 최종심을 갖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심 선고를 3월 26일 날 하는 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서둘러서 한 거죠. 다른 사건 배당 안 받고 집중적으로 심리했고 전 법원의 2심 재판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이제 앞뒤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보다 더 형량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1심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유죄가 나와도 뭐 벌금형 또는 무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형량이 어떻게 나와도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지금보다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에 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설사 선거법 위반 2심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 받는다고 갑자기 지지도가 뭐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출마하는 데는 이번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최종심의 선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아무리 서둘러야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니까 그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권력 창출 과정, 그게 그 선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유무죄를 가려서 따지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가들도 아마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하고 수사하고 전부 다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중단돼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률가들 사이에 뭐 찬반 양론이 있는데 대체로 뭐 법리상의 문제보다도 아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어떻게 그 재판을 진행을 하겠느냐. 네네. 어쨌든 기소는 됐으니까 공소시효는 정지가 된 상태니까 이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대통령이 아닐 때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많은 헌법 것으로. 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 기소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책도 출간을 했고 복귀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탄핵 선고 이후로 좀 잡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통령의 복귀가 좀 현 시점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어떤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글쎄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전망 아래 정치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이제 책을 쓰고 뭐 이제 앞으로 북콘서트 같은 걸 다닐 텐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일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 민심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심에는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당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결합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심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책을 쓰고 또 이 비상계엄 이후에 그 탄핵에 앞장서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이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저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확 쏠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내에서는 현재 인기가 없지만 당 밖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출판되기도 전에 예매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요. 또 책 나오는 날 그 외 오픈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줄을 서서 쭉 기다리는. 이거 정치인들이 이런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팬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비상계엄에 명백히 반대했고 처음부터 계엄 해제 요구를 강하게 했고요. 탄핵에 찬성을 했던 주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일정한 세가 있다고 보고요. 대선 후보 경선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네. 나가서 당 안팎의 지지를 과연 이제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좀 짧게 할까요? 오늘 토론을 우리가 한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 명태균 얘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얘기, 또 한동훈 대표 출판 뭐 이런 사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정치인들이 좀 미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조기 대선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명태균 씨 의혹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그 재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들은 아무것도 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 없이 투표 행위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후보자 정보 알고 투표해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